경제단체 구독자 여러분, 제가 매주 여러분들께 암호화폐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주에 그 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빠르고 유익한 소식 그리고 궁금한 점을 풀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가능한 아이디어가 포춘지에 게재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의 부채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이번 기사는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에 대한 기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부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 하원 의장인 폴 라이언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총알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미국 부채의 오랜 구매자들이 물러서기 시작했고, 즉 이제는 미국채를 사지 않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실증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지출 계획에 있다라고 보며, 즉 한마디로 이제는 건전재정으로 회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바이든 두 사람 모두 이러한 건전 재정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 라이언은 플랜 B로 스테이블 코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자국 통화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미국 국채를 매각하려고 한다면 미국은 달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그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즉 테더나 USDC나 페이팔이나 리플이나 이러한 회사들을 하나의 국가라고 가정해서 본다면 미국 국채를 보유하려는 새로운 구매자가 될 수 있음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허가가 필요 없는 블록체인은 자유와 개방이라는 미국적 가치를 포장해 제공한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퍼질 수 있는 미국 경제의 성공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는 미국 국채 수요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워서 미국 국채 수요를 증가시켜서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가자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전 하원 의장인 폴 라이언이 칼럼에 쓴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이지리아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불안정한 정부로 인해 시민들이 자국 통화를 보유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단점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재무부가 통제하기 어렵거나 통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은 지금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포츠는 적국들은 이미 미국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볼 때 스테이블 코인을 수용한다면 좋은 점이 이러한 단점들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미에 밝혔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옵션은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의 두려운 국가 부채에 진지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제는 팽창 정책을 쓰지 않고 건전 재정으로 회귀를 하면서 더 이상 미국 부채가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의 지도자들이나 앞으로의 지도자들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미국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미디어는 덧붙였습니다. 집중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계 자산시장의 뇌관인 엔저 위기와 여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FEMA 레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엔화가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번 160, 즉 1달러 당 160원에 도달했을 때 일본의 중앙은행은 시장에 개입해서 엔화 환율이 치솟는 거를 막아냈습니다. 그 통해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국채를 팔아서 이를 막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국채를 팔 적에는 미국과 의논을 해달라. 그리고 시장의 개입을 좀 자제해달라라는 투로 아주 강력하게 미국의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160엔을 치솟고 올라갈 태세를 보이는데,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계 자산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하고도 관계가 깊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엔화가 치솟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일본 양국 간의 금리 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5.5%인데 일본의 기준금리는 0%입니다. 그나마 마이너스 0.1%로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게 최근에는 여기서 0.1%를 인상해서 지금 0%로 맞춰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기준금리의 차이는 5.5%입니다. 그리고 시중금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중금리 차이도 10년물 수익률 같은 경우를 보면 약 3.5% 차이가 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물을 ICC, 즉 수익률 곡선 통제를 통해서 시장에서 무한정 국채를 사줌으로 1% 이하로 지금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 채권 시장에서 일본인 투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16%, 호주는 12%, 네덜란드는 10%가 넘고, 프랑스도 6%가 넘고, 벨기엘이 한 5%, 미국도 한 5% 내외,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 있는 일본 투자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렇게 세계 주요 국가의 금리와 일본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면 일본인들은 자국에서 금리가 싼 엔화를 빌려서 이거를 외환시장에서 달러나 혹은 유로화나 그 다음에는 캐나다 달러 이런 걸 바꿔가지고 해당 나라에 나가서 거기에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들어가서 투자를 함으로써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서 해당국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 차액을 얻기 위해서 해외로 진출한 엔화 자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의 환율이 이제는 정반대로 엔고로 간다거나 일본 금리가 상승을 한다거나 하면 이러한 자금이 회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자금이 엔캐리 자금이 회귀를 하면 세계 자산시장에 있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세계 자산시장 전체가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환율은 이렇게 여러 세계 자산시장하고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율 동향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원화 환율이 치솟는 두 번째 이유는 그동안에 방만한 엔화 발행액입니다. 이게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봤을 적에 일본 엔화의 본원통화 발행액은 약 5조 달러 규모에 달했습니다.
사실은 그 조그만 일본의 엔화 발행액이 세계 4대 통화하고 거의 경쟁적으로 발행량이 많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미국 달러 발행이 한 8조 달러 정도 됐고, 유로화 발행이 7조 5천억 달러, 그 다음에 위안화 발행이 5조 9천억 달러, 일본 중앙은행의 엔화 발행이 5조 달러가 돼가지고, 즉 세계 4대 통화인 달러, 유로화, 위안화에 못지않은 이러한 과도한 발행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고 인구가 작은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엔화를 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엔화 가치는 희석이 돼서 엔저, 즉 환율이 치솟을 뿐이 없습니다. 자, 엔저 요인의 세 번째 요인은 일본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22년 기준으로 GDP의 259%인데 이는 세계 여타국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재정위기를 겪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조차도 222%인 것에 비하면 일본의 정부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부채가 GDP의 95%에 비해서도 2.5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채가 많다는 건 그만큼 국채를 많이 찍어냈다는 이야기인데, 국채라는 건 한마디로 엔화 표시 자산이고, 이거는 은행에 담보를 맡기면 얼마든지 엔화나 달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즉 한마디로 엔화 표시 자산은 엔화의 발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발행한 엔화도 많지만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중앙은행은 YCC 정책을 씀으로써 일본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일본 중앙은행의 일본 국채를 가져가면 이걸 무제한 사주기 때문에 이는 다시 엔화의 발행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이 또한 엔화의 가치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엔화의 환율이 치솟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이 돼서 지금 일본 엔화의 환율이 그렇게 치솟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서 엔화의 엔저 현상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말처럼 여의치 않은 거는 일본 정부가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구두 개입을 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는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그 금리 인상이라는 게 미국처럼 0.25%나 0.5%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금리 인상은 이제 0.1%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그렇게 크게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환율 방어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힘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좀 더 과감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 될 거 아니냐. 미국처럼 0.25%나 0.5%에 팍팍 함으로써 엔화 가치를 끌어올려가지고 엔저 현상을 막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간단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일본은 예산의 4분의 1을 이자와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약 24조 원에 달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일본 예산의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준금리가 1%씩 인상되면 그때마다 3.7조 엔 정도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 부담액 24조 엔이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큰 수치냐 하면, 지난해 일본이 국민들로 걷어들인 세수가 69조 4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자 지급액 24조에는 이 세수 금액의 자그마치 35%나 되는 비중입니다. 즉 일본은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중에 지금 35%를 이자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세수의 40%, 50%, 즉 감당 불가능한 수치로 이자 지급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세수와 세출의 건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국채 발행을 통해서 적자 재정을 계속해 왔고 그 관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거둬들인 세금은 69조 4천억이었지만 연간 예산은 114조 3천억 정도였습니다. 즉 모자라는 세출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을 했는데 지난해 국채 발행액이 35조 6천억 엔에 달합니다. 즉 이 정도로 일본은 이자 충당되는 비용도 클 뿐만 아니라 매년 이렇게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개성 들어가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건전재정으로 돌린다거나 이 이자 비중을 감소시킨다는 건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엔화 환율이 사실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커질지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금리를 인상하게 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일본은 한마디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렇게 이자 지급액이 엄청나게 불어들 뿐만 아니라 세계에 나가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거둬들였던 자본 수익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엔캐리 자금 회귀가 빨라지면 이거는 일본 한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에서 대외 순금융 자산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즉 해외에 가장 많은 자본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일본인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일이나 중국이나 다른 여타 나라들보다도 훨씬 많은 순대외 금융자산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세계 각국의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에 투자한 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미국 시장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의 7.3%가 일본 자금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프랑스 같은 경우는 7.5%, 영국이 4.1%, 호주는 8.3%, 네덜란드는 9.5%, 캐나다 4.1%, 벨기에 4.5%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즉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으로 회귀를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많은 자금의 회귀로 인해서 세계 자산 시장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거는 일본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환율과 금리는 지금 세계 자산 시장의 문제와 이렇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이유고 이는 암호화폐 자산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상황을 주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것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통화 수합과 국제환매 조건부 매입입니다. 즉 미국은 일본과는 무제한 통화 수합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필요한 경우 미국 국채를 팔지 않고도 통화 수합을 통해서 달러를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정부가 국채 환매 조건부 매입이라는 이러한 시스템을 코로나19 팬데믹 때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연준이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그들이 유사시에 팔지 않고 연준의 환매 조건부 매입을 통해서 달러를 공급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즉 이 제도는 어떤 거냐면 미국 정부로서는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채를 파게 되면 미국채 시장에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이는 미국의
시중금리를 크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외국 중앙은행이 갖는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주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한마디로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시장에 팔지 못하게 그거를 연준이 받아서 그 국채 가격만큼의 달러를 빌려줌으로써 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이익을 갖게 되냐면 가격이 떨어진 미국 국채를 팔지 않아도 그냥 국채를 담보로 맡겨서 그 이상의 달러를 빌려오는 그러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국제시장에 외국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국채가 매도되지 않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도 이거를 상설화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어느 나라들에도 그 나라 중앙은행이 미국한테 국채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일본의 이러한 환율 위기, 이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들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될 시점에 미국 국채를 팔게 되면 그것을 샀던 가격보다 헐값에 팔아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데 그렇지 않고 이를 미국 연준에 담보물로 맡기고 달러를 빌려오게 되면 그런 손해를 보지 않고도 달러를 구해서 외환시장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위기 시에 이런 국제환매 조건부 매입을 통해서 미국의 달러를 빌려올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국제시장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고 외국 입장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헐값에 파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서로 이익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이런 식으로 첫째는 통화 수합을 통해서 그리고 둘째는 국제 환매 조건부 매입 휴마 레포를 통해서 미국 국채의 시장 매도를 극구 방어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제한 통화 수합도 있고 이런 휘마 레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들이 과연 향후 지금 그 엔화 환율이 160엔까지 치솟았을 때 과연 시장 방어에 또 나설 것인지 나선다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국채 환매 조건부 매입 즉 휘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휘마 레포를 도입한 것에 대한 시장의 영향을 보면 이거는 미국 국제 시장을 우선 시장 영향을 살펴보면 정상적 시장 하에서 휘마 레포 도입에 따른 즉각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위기 시에 미국 국제시장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신흥국의 달러화 조달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휘마 레포는 대내 금융기관 대상 스탠딩 레포 제도와 함께 위기 시에 미국채를 담보로 유동성을 제공하고 시장 레포 금리의 급등 압력을 완화함에 따라 2019년 9월과 2020년 3월 등과 같은 시장 불안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준은 레포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레포 제도가 상설로 개설되는 건 아니고 위기 시에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상설로 개설하겠다고 해서 이른바 스탠딩 레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상업은행들이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렇게 그들이 갖고 있는 국채를 맡기고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스탠딩 레포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해외로까지 확장을 해서 외국의 중앙은행들도 그와 유사한 시스템을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른바 휘마 레포입니다. 휘마라는 건 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es의 약자로서 이거는 주로 외국의 중앙은행과 이런 국제기구들이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즉 국내에는 레포 제도를 상설화한 스탠딩 레포 제도를 쓰고 있고 해외에는 이런 휘마 레포
시스템을 씀으로써 한마디로 미국 국제시장에 매도 압력을 줄이겠다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게 외화 자금시장에서는 연준과 통화수협을 체결하지 못한 개발도상국 중앙은행들에게 미 달러와 조달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위기 시에 달러와 유동성 경색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휘마 레포 상승화가 환율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달러와 조달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그 외화 자금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외환 시장으로 파급되는 위험을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휘마 레포는 스탠딩 레포와 더불어 현재보다 미래 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조치인 만큼 즉각적인 자금 조달원보다는 위기 시에 안전장치로 기능할 전망입니다. 연준의 휘마 레포 상수화 및 스탠딩 레포 도입은 글로벌 달러화 유동성 경색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미국 국제시장의 불안 재현을 막기 위한 연준의 조치로 평가됩니다. 연준의 긴축에 따른 유동성 감소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이러한 휘마 레포와 스탠딩 레포가 자금 조달의 안전장치로서 작용함으로써 연준의 대규모 국채 매입 재개 필요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시장을 겨냥해서는 휘마 레포 시스템을 씀으로써 미국 은행이나 이런 해외 중앙은행이 이렇게 함부로 미국 국채를 매도하지 못하게끔, 즉 미국 국채를 파는 대신에 이거를 담보로 맡기고 달러를 빌려오는 게 훨씬 유용한 이러한 시스템이 되게끔 연준이 만든 정책입니다. 이러한 연준의 휘마 레포 상설화와 IMF의 특별 인수권 추가 배분 등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위기 시에 동원할 수 있는 안전망이 이런 확충되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휘마 레포 등의 장치를 갖춤으로써 외화 자금 및 외환 시장의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